제주의 역사를 꼬닥꼬닥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네, 진실 씨는 만약에 낯선 곳에서 10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네. 그 안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와, 낯선 곳에서 100일이요? 뭔가 설렘도 있을 것 같지만 외로움이나 두려움, 헤쳐나가야 된다는 뭐 그런 의지?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따라올 것 같다라는 걱정도 생각이 되고. 많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0일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버틴다고 생각하면 또 긴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3개월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왜 100일이라는 시간 얘기를 했냐면 네. 제주에 딱 100일만 있었는데 제주 교육사에 아주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예요. 그 인물이 바로 우암 송시열이라는 분인데요. 과연 어떤 분인지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제주 지역 문화사에 관심을 갖고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제주 소리연구소 대표 현행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탐나와 제주의 역사를 연구하는 전 제주 역사문화진흥원장 홍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송시열, 우암 송시열이라는 분이 제주에 머문 게 딱 10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 3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우암 송시열을 기억하고 있는데 제주에서는 어떤 인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송시열 선생은 잘 알다시피 제주 오연의 대열의 가장 마지막으로 합류한 인물로서 귤림서원에 배양된 5 어진 분들 중에 한 분에 해당합니다. 제주의 오연이라고 하면 충암 김정, 청음 김상헌, 동계 정원, 규암 송인수, 우암 송시열 선생 등 5번을 두고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까 제주 오현 이제 나왔잖아요. 들어봤죠? 네.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육이 됐고. 오연고등학교도 알고 오연단도 알고. 오연단도 알고. 아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연단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오연을 모신 곳이 오연단이 맞는 거죠. 그렇죠. 오연단은 지금 제주도 그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어 원래 이름은 오연단이 아니고 귤림서원이었죠. 1682년에 충암 김정 선생뿐만 아니고 뭐 동계 정원 선생, 청음 김상헌 선생, 그리고 규암 송인수 목사 요 3분을 충암 김정 선생과 함께 사현 4분의 선현을 모신 사당으로 귤림사로 이렇게 이제 바뀌고 그래서 당시 조선의 임금이었던 숙종에게 이 서원의 이름을 현판에 친필로 좀 써서 내려보내 주십시오. 하여 이른바 이제 그 사액서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의 유일한 서원이자 사액서원인 귤림서원이 1682년에 이제 설립되는 거예요. 우암 선생이 이제 나중에 정읍으로 이제 상경하면서 그 국문 받으러 올라가다가 사사당하신 뒤에 1695년에 우리 제주 유생 김성우 이런 분들이 우암 송시열 선생도 우리 귤림서원에 좀 모셔야겠다 하여 1695년부터 오연으로 이렇게 귤림서원을 모신 사당 장수당이라는 학당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흥선대원군이 1871년에 서원 철폐를 해버리죠. 그때 우리 이 유일한 사역서원 귤림서원도 철폐를 당합니다. 그게 결국 나중에 20년 뒤에 1892년에 역시 제주의 유생 김희정 어르신을 비롯한 유생들이 그러면 학교는 없어졌으니 그 오현을 추모하는 공간만은 조금 그 다시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여 지금의 그 조두석이라고 불리는 돌 5개 그 조두석을 1892년에 세운 거죠. 아니, 제주 오연이라고 하면 누구나 존경할 만한 분들이신 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현행복 대표님께서도 저희 오연과 관련된 또 책도 쓰시게 되신 것 아닌가 싶은데. 네, 책의 주요 얼개는 살아생전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쫓는다 해서 그 자취 추적을 해서 그 5분의 그런 거를 모아봤고요. 그 다음에 사후의 평가를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그런 소리를 모았다 해서 제주 오연
그 자취와 울림을 찾는 여정이라는 부제를 달아서 책을 내봤습니다. 책을 또 쓰시다 보니까 우암 송시열만의 어떤 인간적인 특징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오연 선생들이 살아생전의 기록들 가운데 유별나게 우리 그 우암 송시열 선생에게만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제주 오연의 그 김정 선생님이랑 네. 정원 했잖아요. 배웠잖아요. 동계정원. 네, 그때 이제 송시열 선생님이 계속 이제 언급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송시열 선생님은 그 복이 있었어요. 복. 장수복. 오래 살았다고 그때 몇 번 한 것 같던데.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살아생전에. 뭐 어떤 글을 쓰신 거. 글 쓴 거 말고 그러면은 그분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초상화 같은 거.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남이 그려준 그림이 있어요? 임금의 초상화를 두고서 우리는 보통 어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어진뿐만이 아니고 공신인 사람들 또는 사대부들에게도 임금이 그리게 해주었어요. 진영, 이게 이거 아닌가요? 진영이라고 하는데 김상은 선생도 초상화가 있을 법해요. 근데 현존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존하고 있는 우암 선생의 초상화는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 초상화는 뭐예요? 이거는 여기 보면은 후학 김창엽이 찬문을 짓고 김창업이 그림을 그렸다고 했어요. 김창엽이나 김창업은 형제지간인데 그 찬문이란 것은 이분이 살아생전에 칭송하는 글을 우리는 보통 그림 속에 화제를 다는 것 대신 이 초상화에는 찬문을 적어놓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가 확대가 글자가 7분 칠분 기모라고 보이죠? 어.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7푼의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거를 10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완전한 것에 3푼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화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한 70% 정도만 맞게 그리면 이 그림의 완성도는 갖췄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7분 지모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똑같이 그렸지는 않다 하더라도 뭔가 이 하얀 백발의 수염도 그렇고 조금 우직한 성격도 느껴지고 잘 그려져 있긴 한데 옛날에는 외형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내면의 깊이까지 담아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어요. 그러면 내면의 깊이를 어떻게 담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3푼은 모자라다. 이렇게 봐서 7분 지모라는. 그래서 어진을 그린 화가들에게도 7분 지모에 해당하면 이거는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주로 오게 된 이유가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유배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어떤 연유로 또 제주에 유배를 오게 됐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1689년 2월 1일 송시열은 숙종께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 송나라 철종은 10살이 되도록 번왕으로 있었사옵니다. 더욱이 중전마마께서는 아직 아기씨를 생산할 수 있는 연세이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세자 책봉은 시기상조인 듯하옵니다. 내 나이 30에 비로소 한 아들을 두었다. 이것은 종사와 생민에 위탁할 바가 끊어지려다가 다시 이어진 것이다. 신하된 자로서 진실로 우국지심이 있다면 국본을 바로 세우는 일을 마땅히 청해하거늘 오늘날 이와 같은 상소를 올리다니 이런! 그로부터 사흘 후인 1689년 2월 4일 숙종은 송시열에게 유배명을 내립니다. 그의 유배길에는 동생 송시도와 손자 송주석이 동행합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제주까지 유배 오는 거는 어떤 중죄를 져야만
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뭔가 왕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 있었긴 한 것 같은데. 아까 상소 조금 올린 것 같고 네. 제주 유배까지 보냈어요. 예, 우암 송시열 선생이 당시 나이가 83세였거든요. 당시 인현왕후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소생이 없었어요. 정식 왕비에게는. 근데 장희빈에게 그 경종이 지금 태어난 거예요. 숙종 입장에서는 이제 세자책봉을 강행하는데 거기에는 숙종의 의지도 있었지만은 당시 그 장희빈과 그 오빠인 장희재 이런 사람들이 또 남인 세력의 후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자책봉에도 송시열 입장에서는 정통 성리학을 지키기 위해서 적자로 아직 책봉이 되는 게 아니고 서자로 책봉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시기가 이르다라고 이제 상소를 올려서 숙종의 심기를 건드렸던 거죠. 사실 우암 송시열 선생은 제주로 유배 오기 전에 주로 말년에 유배 생활을 또 많이 하셨어요. 아, 처음이 네,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고 아. 그리고 또 사실 젊은 청장년 때까지는 유배 생활이 없다가 67세인가 68세 때부터 그때부터 노구를 이끌고 이제 유배 생활을 함경도, 덕원 말년이 안 좋으셨네. 예, 경상도, 장기, 장기. 거제 뭐 해갖고 함경도, 경상도 쪽으로 자꾸 이배도 되면서 이 유배지가 옮겨지면서 유배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년에 이제 유배 생활을 하시고 한 10여 년, 그 유배가 이제 풀린 게 1680년 숙종 때 경신황국이라고 드디어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고 남인을 몰아낸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그 경신황국 때 이제 1680년 우암 선생이 풀려나신 거죠. 경상도에서. 아니 말년에 좀 가만히 계셨으면 사실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도 있었을 텐데 뭔가 그 고집만큼은 꺾지 않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계속 논란의 중심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자주 등장할 것 같은데요. 어떤 사건 그렇죠. 사건마다. 예. 네. 그러면은 퀴즈를 잠깐 한번 좀 드려볼까요? 아, 퀴즈. 조선왕조실록 또 승정원일기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한번 송시열 선생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 몇 번 정도 등장할 것 같습니까? 아 실록. 예, 실록. 내용 안에? 조선왕조실록만 딱 송시열 해갖고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 그러면은 이런 사건이 있으면은 보통 몇 번 정도 이름이 올라가요? 이런 한 사건에. 실록엔 보통 많이 안 들어가요. 실록에는 그 어떤 옥사라든가 그 이제 별난 사건, 반역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한 기록은 뭐 한 4, 5차례 기록이 되다가 이제 끊기거든요. 근데 승정원일기는 뭐 거의 한 몇백 회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왕의 결정 지금 힌트 나왔다 지금. 100회는 이상이다 지금. 저 500회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10대부터 일단 80대까지 사셨으니까 한 100번씩만 하면 800회? 거의 1000회.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면. 예. 몇 회에 언급이 됐어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조선왕조실록에 이 우암 송시열 선생이 검색된 그 횟수가 2180회 정도가 돼요. 와. 일단 저는 우암 송시열 이름 삭자로만 검색했습니다. 2180회인데 생전에 1348회, 그냥 1350회. 그리고 사후에 또 이분의 이름이 실록에 기록된 게 832회. 와. 그래서 2000회가 넘네요. 2000회가 넘는데요. 여기에는 뭐가 또 빠졌냐면은 그 조선 후기 실록 중에 현종이나 숙종 때는 하도 그 서인과 남인 간의 붕당의 이제 그 정권 교체가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왕이 돌아가시고 사후에 조선왕조 실록을 편찬할 때의 주권 붕당. 서인이 만약에 실록을 편찬했으면 나중에 남인이 주권했을 때 그 왕 때 실록을 다시 편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개수실록, 보궐실록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개수 보궐실록의 내용까지 합하면 2,800회가 넘습니다. 거의 3,000회에 이제 근접하죠. 아니, 도대체 송시열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길래 이렇게 실록에도 많이 언급이 됐을까요? 이 분은 일단 인조 때부터 이제 그 관직에 등용되고
장원급제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관직에 진출했고 율곡 이희 선생의 직제자인 사계 김장생 선생 문하로 들어가서 거의 10년 가까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주기론 성리학, 기호학파의 정통을 이어받는 유학자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이분은 관직 생활을 그렇게 자주 한 편이 아닙니다. 자꾸 물러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독서와 이렇게 이제 그 학문의 침잠을 위해서 이제 공부했던 대학자세요. 그러면 예. 출세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분이셨네요. 이분이 이제 효종 때는 관직에 이제 머무를 때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는 북벌론이 이렇게 이제 그 자리 잡을 때거든요. 근데 그게 당시 효종의 이제 국정 지향 방향하고 딱 맞아떨어졌던 같았네.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효종과 우암 송시열 선생 간의 관계가 물과 물고기의 관계로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드디어 이제 그 아주 큰 활약을 펼치고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서인 그리고 후에는 노론의 영수로 이 어른이 이렇게 또 자리 잡히게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요, 효종하고 송시열 선생이 가까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송시열 선생이 효종이 어린 시절에 복림대군으로 이렇게 있을 적에 복림대군을 가르친 선생이 바로 송시열 선생. 예. 아. 이게 말씀을 정확히 보면은 어쨌든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조정에 깊은 관여를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큰 부침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제주로 유배를 오는 과정 역시 쉽지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시죠. 제주로 오는 도중 그는 강진에 있는 만덕산 백년사에 나흘 동안 머물게 됩니다. 제주로 떠날 배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죠. 그때 이곳으로 송시열의 문화가 되기 위해 박광일이 찾아옵니다. 스승님께서 이곳에 오신다 하여 며칠 전부터 인근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드릴 말씀이 없사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 그리고 백년사에 머무는 동안 박광일과 함께 강론에 임합니다. 이후 송시열은 강진을 거쳐 완도, 해남, 보길도에 다다르게 되죠. 하지만 또다시 풍랑을 만나 보길도에서 며칠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때 지은 임금에 대한 서운함과 그리움이 담긴 시가 지금도 전해집니다. 북녘 하늘 해를 바라보며 남쪽 바다 믿고 가느니 바람뿐이네. 초구에는 옛 은혜 서려 있어 감격한 외로운 속마음 눈물 지우네. 3월 3일 드디어 배를 띄우고 제주로 향합니다. 바람이 자기를 기다렸다. 초사흘에 배를 띄워 큰 바다로 나왔네. 해가 지면서 바람의 새가 고르지 못하여 간신히 해안에 도착하니 동력이 벌써 환해졌네. 일행이 모두 피곤하여 해안 마을에서 하루를 묵고 초다새에는 바람을 무릅쓰고 주성에 들어왔네. 아니 굉장히 긴 여정인 것 같은데 아까 강진에서 보길도 그리고 제주까지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총 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 송시열 선생의 상소가 숙종의 심기를 기울여서 이제 제주도로 유배하라는 명이 1689년 2월 4일 이제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2월 5일 의금부 도사가 당시 송시열이 회덕에 있기 때문에 회덕에서 직접 제주 유배지인 제주로 이송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내려옵니다. 2월 7일경쯤 충청도 회덕에서 이제 곧바로 이렇게 제주행 하는데 광주까지 이제 내려온 게 이제 또 한 열흘간 걸려요. 2월 18일 이제 광주에 도착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제 그 서남역이라고 해서 지금 오늘날 그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서남동
일대에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또 누구들이 합류하냐면 당시 광주의 유생이었던 그 박광일이라는 분, 그 자가 이제 사원이어서 박사원이라는 분으로도 하고 또 수여라고 박중회라는 분, 당시 다 광주 지역의 이제 그 유생들이고 실제로 박광일 같은 분은 송시열 문화에서 공부했던 제자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기록이 이게 남아 있어요. 송자대전에 보면은. 근데 그 내용들이 다 하나같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대학의 어떤 문구는 어떤 뜻입니까? 주역의 뭐 8개의 무슨 뜻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자꾸 우암 선생에게 묻고 우암 선생이 답하는 이게 유배길이 아니라 학문 토론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진까지 내려오고 그래서 2월 24일 강진에 이 백년사에서 이제 배 띄울 때까지 제주행 배 띄울 때까지 한 4일간 이제 또 그 주고받은 어떤 한시 한 13수가 있고 심심하지 않았었겠네요. 일행들도 같이 있고 또. 이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배 타고 보낼 때 선생님 참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 저희들 응원합니다. 하고 이제 본인들은 돌아가고 스승은 이제 그 같이 와요. 유배길로 가죠. 금부도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편의를 봐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죠. 일행들을 같이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맞죠? 예. 지금 벌써 대전에서 내려온 게 거의 25일 정도 돼요. 벌써 한 달 거의 그렇죠.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복일동 그래서 제주로 또 한 5일 가까이 걸리고 해서 이제 한 달 가까이 걸렸다고 봐요. 그럼 오는 과정과 또 그때 심경까지 다 기록이 있으니까 전달이 잘 됐겠네요. 그 복일도 섬에 가면 특이하게 우암 송시열 선생 글신바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오원율시 두 편이 바위에 암각이 돼 있어요. 아까 동영상에 시를 읊은 게 그 두 번째 수인데 그 첫 번째 수를 잠깐 소개하면 네. 83세 난 늙은이가 푸른 바다 건너 먼 길을 떠나네. 한마디 말쯤이야 어찌 큰 죄가 되랴만 세 번씩 쫓겨나니 또한 궁색하다 이르리. 또 이렇게 그런 소감을 피력한 시가 지금 현재 복일도에 남아있는데 복일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윤선도가 제일 유명하죠. 아, 그렇죠. 그 윤선도라는 분은 남인의 거두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암 송시열 선생은 서인의 거두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풍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한 공간에 복일도라는 섬 한 공간에서 조했는지는 전혀 알려진 바 없지만 어쨌든 그 글신 바위가 있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거기에 머물렀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아니 아까 대표님께서 읊어주신 그 오원율시 예. 그 송시열 예. 선생님이 쓴 오원율시를 보니까 자신의 어떤 신세 한탄도 하는 것 같고 임금에 대한 원망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의 심정이 어렴풋이 짐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제주에 와서 또 유배 생활은 어땠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복일도를 출발한 지 이틀 만에 제주에 도착한 송시열. 그가 도착하기 전까지 적소에서는 가시울타리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기 짝이 없는 기후입니다. 습하기도 이를 데 없고 어찌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습한 것도 습한 것이거니와 무슨 벌레들은 또 일이 많은지. 안 그래도 두 분 할아버님께서 미령하신데 제가 곁에서 큰 할아버님과 작은 할아버님 옥체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성은이 관대하여 나 같은 죄인을 이런 데서 쉬게 해주시니 감사한 마음 어찌 한이 있겠느냐. 자신이 기거했던 곳과는 사뭇 다른 풍토와 기후. 낯선 제주의 풍토를 이겨내기엔 너무 노령인 송시열이었습니다. 멀리 오시느라 고단하셨을 텐데 이제 좀 편히 쉬십시오. 무슨
된단 말이냐? 나는 괜찮다. 너희들이나 좀 쉬어라. 그런데 그런 그들을 보고 놀란 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저 어른이 우암 선생이 아니 어쩌다가 이곳까지 유배를? 그런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어찌 우리 같은 한량들이 저 어른을 뵐 수 있을까? 송시열은 동생 송시도와 손자 송주석 그리고 자신의 유배 사실을 알고 찾아오는 제주 유림들과 함께 날마다 주자대전 강목과 역학 계몽 등을 읽으면서 유배지에서의 시간을 채워나갑니다. 아니 고령의 나이에 한 달 이상 걸렸다고 했죠. 또 제주에 오면서 뭔가 몸과 마음도 왠지 좀 지쳤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가족들이랑 또 같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 또 고령이다 보니까 저렇게 생활하신 거 보면 비교적 좀 자유로웠던 편인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 우암 송시열 선생이 제주에 유배 와서 살았던 곳은 오늘날 칠성통 끝자락. 그 칠성통에서 저기 산지천까지 내려가는 거의 산지천 다 간 그 끝자락에 이제 적소터에서 이렇게 시작되죠. 이분이 제주에서의 행적은 오히려 지금 오연단에 있는 우암 송시열 선생 정려 유업이 그 비문의 내용에 좀 언급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은 선생은 귀양살이 하는 동안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제주 향교에 그 유교 경전을 가져다가 독서하기도 하셨으며 이따금 외출할 때는 행랑에다가 포나 과일을 두고 술 한잔 하면서 시문을 짓기도 하셨고 아까 같이 동행했던 손자 송주석 그리고 그 동생 송시도 이런 분들을 시켜서 저 귤림서원에 가서 사현께 이렇게 또 의례를 거행하고 와라 해서 본인이 직접 글을 써서 이렇게 이제 활동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내용까지 있냐면은 매일같이 지팡이를 짚고 뜰 산책하기도 하고 뭐 그 유배 적소터 어디 텃밭 같은데 우량밭 같은데 손수 뭐 생강을 심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분이 비록 백일간이지만은 제주에서의 그 어떤 행적을 이렇게 해서 지금 비문에 쓰여져 있어요. 아 근데 선생님 아까 초반에 예. 그 시도 많이 남겼다고 예. 아까 하셨잖아요. 예. 그럼 어떤 시를 남겼는지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다른 분에 비해서는 그렇게 시를 많이 남기지는 않은 편이에요. 한 서너 편이 있긴 있는데 그중에 보면은 탐나 적소에서라는 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읽으면 아우와 형, 손자와 조카가 하늘 끝에서 같이 있음이 기쁘구나. 백수 늙으니 어느 때나 고향을 향할 거나 낯선 타향도 정들면 고향 같다고 하는구나. 이런 시가 있고 또 한편은 봄날 선산을 생각하다라는 시인데 한라산 아래를 영주라 이름하니 산 위에 아직도 한길이라는 눈이 쌓여 있네. 멀리서 생각한데 교산엔 꽃이 만발하고 화전을 지져서 부모님 산소에나 올리리라 하는 그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 선산을 생각하면서 제주에서 시를 지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시를 딱 듣고 보니까 뭔가 제주를 벗어날 수도 없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뭐 제2의 고향일 수도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 보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글쓰기를 계속하고 또 학문을 계속해서 또 갈고 닦은 걸 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알고 그 뜻을 뭔가 이으려고 했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잘 이어오던 유배 생활 중에 또 뜻하지 않은 위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송시도가 제주의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며칠 동안이나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구나. 여기는 주석이도 있고
그러니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 병을 구안하는 게 낫겠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작은 할아버님. 제가 이곳에 남아 큰 할아버님을 잘 보필하겠사옵니다. 어린 네가 어찌 혼자 감당할 수 있겠느냐. 형님은 내가 모셔야 하느니라. 그러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자네의 병이 나아야 또 나의 일을 같이 도모할 것 아니겠는가? 송구합니다. 형님을 보필해야 할 제가 이러고 있어서. 무슨 그런 말을 그렇게 하나? 아닐세. 아니야. 결국 동생 송시도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사실은 송시열 역시 제주에 온 후 많이 쇠약해져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고향에 대한 생각,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컸죠. 한라산 아래를 영주라 이름하나 산 위에 아직도 한길 눈이 쌓였네. 멀리서 생각건대 교산엔 꽃이 난만하고 제수를 만들어 부모 산소에 올리라. 아니 물론 자신의 처지도 물론 한탄스러웠겠지만 이 동생이 병을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 버텨오던 유배 생활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맞아요. 싶어요. 자기가 아프면 아팠지 가족이 아픈 건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미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근데 이렇게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해오던 중에 100여일 만인 5월에 다시 서울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송시열의 체육까지 한번 만나보시죠. 한편 조정에서는 남인들을 중심으로 송시열을 다시 한양으로 압송해 국문 없이 즉결 처분을 해야 한다는 명분까지 내놓고 있었습니다. 송시열의 지극히 흉하고 악함은 국문을 기다리지 아니하고도 알 수 있습니다. 송시열의 죄범은 흉악하나 나이가 80이 넘었으므로 국문할 필요가 없는 듯하옵니다. 전하께서 참작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대신의 말이 이와 같으니 참작하여 사사하되 인부도사가 갈 때 만나는 곳에서 즉시 거행하게 하라! 송시열에게 사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소식은 바다 건너 제주에도 전해졌는데요. 그때 스승의 소식을 듣고 제자 권상하가 직접 유배지인 제주로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소인 상하이옵니다. 자네 왔는가? 강건하시온지요, 스승님. 8순이 지났는데 이제 하늘의 부름이 있으면 가야 할 터. 그저 그렇네. 남쪽 변방에서 9번 죽어도 내 한이 없고 이 유람의 기이한 감회 평생 제일일세. 그나저나 조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 권상하로부터 듣는 조정의 소식. 하지만 결코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었습니다. 특히 박태보가 임금께 가나다가 죽은 것과 인현왕 후의 폐위 소식은 송시열의 가슴을 후벼팝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 또한 많지 않음을 직감한 송시열은 권상하에게 몇 권의 책과 자신의 옷가지 등을 유품으로 건넵니다. 스승님. 그리고 숙종의 명에 따라 송시열은 제주를 떠나 한양으로 향합니다. 송시열 일행이 전라도 정읍현에 이르렀을 때 멀리로 숙종의 사사명을 받든 금부도서가 오고 있었습니다. 멈춰라! 죄는 어명을 받들라! 사약을 앞에 두고 송시열은 소매춤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이것은
유서 2번이다. 내가 죽은 뒤 다른 날을 기다려 상께 올리도록 하라. 나머지 것들은 내가 남기고 싶은 말들을 적은 것이다. 거기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도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찌 이런 법이 있단 말입니까? 국가에서 형벌을 내릴 때 상현과 하현을 꺼리옵니다. 오늘이 그날이니 마땅히 다른 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유난 떨 것 없다. 더욱이 내가 병이 심하여 잠시도 기다릴 수 없다. 명을 받는 것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리고 상하야. 예, 스승님. 학문은 마땅히 주자를 주로 할 것이며 상업은 마땅히 효종의 유지를 따를지니 아픔과 원통함도 부득이한 일, 웃으며 땅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인통함원 박부득이 8글자를 주노니 잊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주자께서는 임종 때 문종에게 고들직 이 한자를 가르쳤는데 내가 남기고자 하는 것 역시 이에 지나지 않는다. 알겠느냐? 예, 스승님의 뜻 잘 받들겠사옵니다. 그런 다음 송시열은 천천히 사약을 마십니다. 그렇게 조선 최고 학자 송시열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결국 서울까지 가지 못하고 정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네요. 그 전라북도 이제 정읍에서 우암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가 이제 1689년 이제 6월이죠. 그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남인이 이렇게 이제 정권을 장악한 상황이었습니다. 1694년에 이제 경신황국이라고 해서 다시 서인이 이제 집권하고 남인이 쫓겨나는데 아울러 그 당시 일어났던 또 정치 변동이 뭐냐면 인현왕후가 복위하고 장혜빈이 이제 쫓겨가던 때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서인 세력이 이제 1694년 정권을 장악하면서 유배 갔던 살아남은 서인 세력들은 다시 중앙 정계로 이제 불러들이기도 하지만 남인 정권 때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제 명예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서인 세력들에 의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그 서인관 노론의 우두머리였던 우암 송시열 선생에 대한 이제 명예 회복 작업이 94년 말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1695년 2월 11일 그때 이제 제주 유생 김성우라는 분이 제주의 여러 유생들의 이제 연명을 받고 임금에게 이제 숙종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기록된 내용을 잠깐 알려드리면 제주유학 김성우 등이 상소하여 선정신 송시열을 균림사에 합향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명했고 균림사는 김정, 송인수, 김상원, 정원을 봉안한 곳이다라고 이제 실록에는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소문에 올라갈 때 당시 제주 목사가 이익태였었기 때문에 이익태 역시 그 상소문을 올려서 우리 제주에서는 이제 우암 송시열 선생의 이제 그 복권이 균림서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사현에서 오현으로 이렇게 이제 그 모시는 것으로. 그래서 그 지역록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네. 그 내용 좀 짤막한 것만 간단하게 그 알려드리면 그가 온 것은 비록 잠깐이지만 송시열 선생이 제주에 온 것은 잠깐이지만 들어온 명성과 기품이 사람들에게 이미 깊이 들어와 높은 산처럼 우러름이 부녀자와 어린아이까지도 역시 간절하며 넓은 바다도 뛰어넘을 훌륭한 명성을 잊지 못하니 변방의 행운이 반드시
아주 큰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 상서문의 내용에 그런 글이 이제 쓰여 있기도 합니다. 제주 오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름이 올려진 사람이 우암 송시열 선생님인데 사연일 때 우암 선생이 또 쓴 글이 있잖아요. 제주 귤림서원에 고하는 네 분 선생님에게 드리는 축문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축문이 내용이 중요한 게 보통 일반적인 축문은 돌아가신 배양하는 분을 상대로 해서 회고하고 흠양하시옵소서 해서 끝나는데 여기에 축문에는 특이하게도 자신의 심경까지도 다 담아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자기가 이제 유배에 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게. 그래서 이 삼가 졸령께서 저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그 아주 우암 송 선생에게는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암 선생이 남긴 네 분 선생님들의 그 글 중에 한 부분만 소개할게요. 생각한데 네 분 어진 이들께서는 이 지역을 거쳐감에 있어 그 처지는 서로 달랐어도 그 추구한 법도는 같았습니다. 한 마음이 된 것처럼 가을달이 찬 강을 비추는 것 같이 맑고 깨끗합니다. 똑같은 사당에 함께 모셔 배양하고 있으니 제수용으로 붉은 여지와 누런 파초를 올립니다. 지팡이 짚고 신발을 신어 가는 곳마다 풀과 나무가 향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네 분 선생의 유풍이 산처럼 높고 강물처럼 길게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아주 명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이 추모글을 올렸던 이 귤림 서원에 본인이 죽고 나서 본인이 다시 이제 재양이 되는 거잖아요. 네. 추양이라고 하죠. 추양 다시 추양. 그러니까 제주 유생들이 보는 송시현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크고 높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귤림서원 오연단에 가면은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귤림서원 묘정비라고. 이 비석은 언제 세워졌냐면 1850년 장인식 제주 목사가 이제 짓고 쓴 글이거든요. 우암 송시열 선생에 대한 평을 잠깐 그 비문에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면 우암 선생은 일찍이 그 왕실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것으로 자기의 임무를 삼았는데 이는 주자의 마음 쓰는 법이었다. 송나라 주자야. 그러므로 일찍이 주자는 공자 이후 최고의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우암 선생이야말로 주자 이후 최고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 우암 선생은 율곡 이이 사계 김장생 두 선생의 정통 계승자이고 그래서 선배들이 이른바 우암 선생은 곧 우리 조선의 유학을 집대성하신 분이다. 극찬을 했네요. 네. 제주에 그 단 100일의 시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 짧은 기간이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 송시열 선생이 남긴 뭐 신념이나 학문적 태도가 우리 제주 유림들한테는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됐을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역사 속에서도 조금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제주에서는 우암 송시열 선생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증주병립이라는 말로 대표될 수 있다고 봐요. 그 글자를 우리가 단순히 증자와 주자가 벽에 서 있는 것처럼 존경하라.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모자란 듯합니다. 아까 병립천인 또는 병립만인이라는 말을 했지만 절벽이 1000길이나 10,000길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절벽 앞에 마주 서서 그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살아나가는 그 기강을 우리는 배우라. 이런 메시지가 지금 증주병립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유배 기간이 길고 짧은 거를 떠나서 그분의 이제 그 학문정진 자세, 역사학자기보다는 또 그런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올곧게 이제 그 학문에 침잠하면서 아까 그 80세 넘은 노구가 제자들과
그 학문 토론을 하면서 유백길을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삶의 자세, 좀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걸어가야 될 길을 이렇게 올곧게 걸어가시는 모습, 이런 부분을 우리 또 제주 당시 유생들에게 은연중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끼치지 않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확대 해석하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떤 그 제주의 그 나가야 될 길 또는 제주학 또는 제주 역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올곧게 그 좀 연구에 천착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런 기회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고들직 곧게 가라, 곧게 가라. 이런 부짝. 교훈을 우리에게 또 제주도 말 주셨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자의 뜻을 잇고 싶었던 그의 뜻은 비록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마음만큼은 제주의 어떤 학문 그리고 정신 속에 오래 남았다는 걸 오늘 기록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주 재밌게 또 이야기 풀어주신 두 분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제주 역사길 위해서 꼬닥꼬닥 걸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